안녕하세요. 별보는 쉬운 아빠입니다. 오늘은 스페이스 센터 휴스턴에 갔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스페이스 센터 휴스턴은요, 나사의 유인 우주 비행과 관련된 모든 것을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전시장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위치는 휴스턴에서 바닷가 쪽으로 조금만 운전해서 가면 찾을 수 있어요. 입구에는 T-38 훈련기가 보이고요. 그리고 조금 지나쳐 가면은 저렇게 보잉 747이 등에다가 우주항복선을 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또 해드릴게요. 여기가 입구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정확히 말하자면은 나사의 유인 우주비행 센터의 방문자 센터에 해당하는 곳이죠. 과학관 같은 느낌으로 꾸며져 있고요. 안에 들어가시면은 우주 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전시물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입구에서 사진 촬영을 한번 하게 되는데요. 이때 사진을 구입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내부는 굉장히 잘 만든 과학관 같은 느낌이에요. 우주 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 예를 들어서 과거의 우주선이라든지 우주선에 필요한 우주복, 화장실 이런 것들이 전시되어 있고요. 저는 사실 기념품 가게에 되게 관심이 많이 갔어요. 아르테미스 모형도 있고 우주복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티셔츠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종류별로 하나하나 다 사고 싶었는데 그게 불가능했던 게 여행 가방이 이제 터질 것 같아가지고 더 이상 넣을 수 있는 자리가 없었어요. 이 티셔츠는 사고 싶었는데 못 샀습니다. 약간 좀 너무 얇은 재질이라 제가 좋아하지 않는 재질이고요.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저런 핑크나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건 패치들인데요. 나사에서 한 임무들에 관한 패치들이 저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 있으신 임무에 관련된 패치를 하나 고르셔가지고 옷에다 붙여놓고 다니면은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패치도 하나 구입했고요. 패치는 부피가 작으니까요. 우주복도 흰색 우주복, 오렌지색 우주복,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았었는데 우주복은 헬멧이랑 같이 구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역시 이것도 부피가 너무 커서 못 사왔습니다. 여러 가지 우주선 모형들도 전시가 되어 있고요. 굉장히 가격이 비쌌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저기 보이는 스페이스펜, 저기에 관심이 좀 많았어요. 무중력 상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펜으로 개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소련의 우주비행사들은 그냥 연필을 썼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우주로 나갈 일은 없어서 펜은 그냥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큰 기념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책들도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 아이들이 볼만한 우주라든지 과학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서적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저걸 하나하나 번역해가지고 팔아볼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굉장히 볼만한 책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귀여운 태양계 인형도 있었고요. 나사 로고가 박힌 모자도 팔고 있었어요. 여긴 열쇠고리 코너인데 아폴로 13호 열쇠고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나 사올 걸 그랬어요. 여기는 과학자들한테 뭐든지 물어보는 그런 란인데요. 저 메모장에다가 자기가 우주에 대해서 궁금한 걸 적어 놓으면은 답을 받을 수 있나 봅니다. 여기는 한 학생이 적어놨는데 외계에도 생물이 있나요? 이런 질문들이었어요. 자, 아르테미스 미션의 유인 캡슐이죠. 오리온에 탑승해서 사진도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 엔진은 아르테미스 미션에 사용되는 엔진의 실제 모형이에요. 실제로 작동하는 엔진이라고 하고요. 얘는 기존의 우주왕복선에서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아르테미스 미션의 유인 캡슐이죠. 오리온의 내부 구조를 보여주는 모형인데요. 굉장히 엉성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한참 웃었어요. 우주인들은 줄무늬 양말을 신고 있었고요. 저 양말 어디서 파는지 되게 궁금해요. 그래도 나름 컨셉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과도 배도 오렌지도 둥둥 떠다니고 있고요. 저기 있는 여성의 머리카락도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제대로 작동하는 거는 저 태블릿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오시리스 렉스라는 미션이 있었어요. 여기서는 우주선이 소행성에 가가지고 소행성의 샘플을 채취해오는 그런 임무였는데요. 이곳에서 채취해온 샘플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출출해서 간식을 사 먹었어요. 엄청 즐깁니다. 이런 거를 돈 받고 파는 나사는 각성해야 됩니다. 안에 들은 거는 피넛버터와 잼밖에 없어요.
오, 이게 무려 7달러 나옵니다. 그러면 거의 한 9,000원? 만원 정도 되는 돈이네요. 이거는 뭐 약간의 햄하고 치즈밖에 들은 게 없어요. 이것도 역시 7불 정도? 빵은 질깁니다. 이제 옛날 우주선들이 전시되어 있는 공간으로 가봅니다. 제일 처음 눈에 들어오는 게 머큐리 캡슐이고요. 저 좁고 저렇게 위험해 보이고 좁은 우주선에 어떻게 탔는지 참 궁금합니다. 한쪽에는 아폴로 17호 사령선도 있어요. 아폴로 미션의 마지막 우주선이죠. 대기권에 들어오면서 그을린 흔적과 또 사령선 내부의 모습이 그대로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우주선 옆에는 달에서 가져온 여러가지 샘플을 전시하는 곳이 있어요. 이곳으로 쭉 들어가면은 터치 더 문이라는 공간이 되어 있고요. 이 터치 더 문에는 달에서 가져온 월면석을 잘라서 사람들이 직접 만져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매끈매끈하게 잘라놨기 때문에 그냥 매끈매끈한 돌 같은 느낌인데 어찌됐건 저 멀리서 온 돌을 만져본다는 그 기분은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리고 아폴로 우주인들이 수집해온 여러가지 돌들도 전시가 돼 있었고요. 달의 토양에서 분리해낸 여러가지 광물 자원들도 전시가 돼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주정거장으로 가볼 건데요. 지금 보이는 것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만든 우주정거장인 스카이랩의 모습이에요. 물론 모형이죠. 스카이랩은 아폴로 세턴5 로켓의 3단 부분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1단, 2단은 그냥 발사할 때 쓰는 거고 3단 부분에 여러가지 시설들을 마련해서 여기서 우주인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가 스카이랩 내부의 모습이에요. 한쪽에는 우주인이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죠. 지금도 국제 우주정거장에 있는 우주인들이 여러가지 퍼포먼스를 가끔 보이기도 하죠.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아마 스카이랩 시절에도 그런 게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렇게 계속 돌고 있으려면 굉장히 어지러울 것 같아요. 스카이랩 내부의 침실이고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화장실, 그리고 샤워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인들이 건강하고 위생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잘 꾸며져 있더라고요. 기념사진 한 장 찍고요. 초점이 좀 안 맞았네요. 이제 야외 전시물을 보러 갑니다. 저 밑에 있는 비행기는 실제로 우주왕복선을 운반했던 보잉 747이고요. 꼭대기에 있는 우주왕복선은 모형입니다. 저 우주왕복선은 겉에만 보시면 되고요. 꼭 안쪽까지 들어가실 필요는 없어요. 안에는 별로 볼 게 없습니다. 시간만 괜히 많이 낭비하게 돼요. 이제 전시관 밖을 나와서 차량을 타고 이동을 합니다. 실제로 아폴로 미션 때 사용했던 관제실을 보러 가는 거예요. 관제실을 가는 코스는 미리 예약을 해야지 타실 수가 있고요. 예약을 확인하신 후 저렇게 차량을 타고 가면서 이곳 우주센터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해줍니다.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우주센터예요. 저 건물을 지나가면서 각 건물이 하는 역할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그 건물에서 일하던 유명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도 잠시 들려줍니다. 이제 관제센터로 들어가고요.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관제센터예요. 물론 아폴로 미션 하는 곳은 관광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입구에서 여러가지 주의사항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드디어 도착을 했는데요. 여기가 실제로 아폴로 미션 때 사용했던 관제실이라는 거 설명드렸고, 지금 저희가 앉아있는 곳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관제실 안쪽을 보는 그런 방문자석 같은 그런 곳이에요. 처음에는 다 꺼져 있었는데 어느 순간 화면이 다 켜지면서 실제로 아폴로 11호가 착륙했을 때 관제실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화면이라든지 그 당시의 육성, 그 당시의 통신 내용 이런 것들이 화면 그리고 소리로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어요. 엄청. 이 영화 보잖아. 아폴로 13호 영화 보잖아. 담배가 그냥 꽉 차있어. 잘 꾸며놨다 진짜. 여기가 저 같은 로켓 마니아들한테는 굉장히 성지인데 좀 관심 없으신 분들한테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족 여행을 가신다면은
이 프로그램을 참여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건물 앞에서 사진 한 장 찍고요. 다시 차량을 타고 이번에는 다른 것을 보러 갑니다. 참고로 관제소가 있는 건물 이름이 크리스토퍼 C. 크래프트 주니어 미션 컨트롤 센터인데요. 영화 더 퍼스트맨에 보면 나오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우주개발 초기부터 미션 컨트롤 센터를 만드는데 큰 공헌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본관 건물로 다시 갔다가 다른 차량으로 타고 도착한 곳은 세턴5가 전시되어 있는 곳이에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레드스톤 로켓이고요. 머큐리 때 사용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아폴로 때 썼던 F1 엔진이 있습니다. 세턴5의 1단에 들어가는 엔진이에요.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전시되어 있는 세턴5 로켓을 봅니다. 실제 세턴5 로켓이고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정말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와, 과연 인간이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큽니다. 여기서도 기념 촬영 한번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세턴5가 온전하게 전시되어 있는 곳이 이곳하고 케네디 우주센터로 알고 있어요. 그 밖에 다른 곳에 전시되고 있는 것은 목업이라든지 뭐 테스트용 로켓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알고 있습니다. 로켓이 전시되어 있는 공간을 계속 걸어가다 보면은 천장에 각 미션의 번호 그리고 그 미션의 휘장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저 미션의 휘장이 의미하는 바를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폴로 8호 같은 경우는 저렇게 8팔자를 그려놨는데 저건 아폴로 우주선이 달에 착륙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달에 한번 갔다가 돌아서 다시 지구로 되돌아오는 그런 임무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폴로 9호의 휘장을 보면 달 착륙선이 등장하는데요. 9호 같은 경우는 달에 가지 않았고요. 지구 궤도에서 달 착륙선을 도킹도 해보고 분리도 해보고 조정도 해보고 실제로 기능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그런 임무였습니다. 12호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착륙했는데 또 가? 이렇게 돼요. 국민들 반응이. 13호는 그거죠. 폭발해가지고 그러니까 뻥 터진 게 아니라 가던 길에 사고가 나서 간신히 돌아온 착륙을 못하고 간신히 돌아온 비운의 아폴로 13호인데 그 영화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아폴로 13호. 그리고 14호, 15호, 16호, 17호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 10. 왜냐하면 이때 미국 시민들은 이제 피로감에 쩔어서 왜 세금을 여기다 더 쓰냐. 자, 그 다음에 여기가 3단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3단이 사실은 달에 같이 가요. 그러니까 1단하고 2단은 지구에 이렇게 떨구는데 얘는 푹 하고 푹 내뿜으면서 쟤네들을 달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가속력을 가지고 이동을 합니다. 같은 방향으로 이동을 하죠. 이동을 하는데 관성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방향을 잡고 가면은 계속 글로 가게 돼. 그래서 그 관성의 법칙 때문에 얘도 역시 달표면에 추락을 해요. 달표면에 추락을 하고 그렇습니다. 약간 특징이 있는데 15호인가? 거기서부터 이제 문랜더 그러니까 차량을 이용했고요. 17호는 유진 스미트라고 우주비행사가 아닌 과학자가 탑승을 하게 됩니다. 지질학자가 탑승을 해서 월면을 이렇게 채굴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것이 아폴로 미션의 마지막이 됩니다. 그 이후로 인류는 당분간 달에 가지 않았어요. 저기가 이제 사령선 쪽 기계실에 로켓이 있는 쪽이고 이 공간에 달착륙선이 들어가는 그런 공간입니다. 달착륙선은 이 자리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게 저 회색 부분이 기계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게 커맨드 모듈 그러니까 사령선이 되겠죠. 저걸 왜 기계부 혹은 기계선으로 번역이 됐는지 잘은 모르겠어요. 옛날부터 그런 말을 썼더라고요. 근데 영어로는 커맨드 모듈 그리고 앞쪽이 커맨드 모듈 그리고 여기가 서비스 모듈이라고 합니다. 작은 로켓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달에서 지구로 올 때까지만 쓰고 지구로 귀환할 때 지구에 대해서 요거는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얘는 비상탈출용 로켓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지구에서 이륙하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은 얘만 데리고 여기서 로켓이 발사되면서 얘만 데리고 끌고 올라가는 거죠. 실물 세턴5 로켓을 보는 것은 굉장히 감동적인 일이었습니다. 세턴5 관람을 마치고 저희는 보잉 747이 전시되어 있는 야외로 나왔어요. 자, 여기 보잉 747과 우주왕복선이 있는데 이 747은 예전에 아카데미 과학에서 그 프라모델로도 나온 적이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요. 우주왕복선을 싣고 우주왕복선이 착륙하는 곳 그리고 발사하는 곳 사이를 우주왕복선을 싣고 왕복하는 그런 비행기입니다. 이거는 모형이 아니라 실제 보잉 747이고요. 운용을 다 한 후에 분해를 해서 얘를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다시 조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우주왕복선은 실제는 아니에요. 얘는 목겁이 지금 올라가 있고요. 실제 우주왕복선은 다른 박물관에 이렇게 분산돼서 전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빨리 줄어들기를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보잉 747의 동체에는 사용되는 기간 중에 어떤 임무를 얼마나 많이 수행했는지 저렇게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에 보이는 입구로 들어가면 좋을 텐데요. 저기는 일반 관람객들이 저기로는 들어갈 수 없고 다른 입구로 들어가게 돼 있고 우주왕복선까지 가는데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줄을 쓴 것 같아요. 혹시나 대기줄이 너무 길다면은 우주왕복선에 들어가지 마세요. 실물도 아닐 뿐더러 안에 볼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2시간 반에서 3시간 기다렸다 볼만하진 않아요. 자, 여기까지가 나사 관람기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콘텐츠가 되게 잘 돼 있고요. 미국 우주개발의 헤리티지가 잘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아마도 텍사스에 다시 갈 기회가 있다면 또 방문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보는 시훈아빠였습니다.